안녕하세요. 지제역세권 환지총연합회 이유채 위원장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네, 오늘은 대교 감정평가법인의 손범국 평가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토지주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수많은 전화를 하시고 궁금해서 물어보시고 이러는데요. 저도 이제 다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오늘 평가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저희는 이제 환지를 위해서 여태까지 싸우고 노력한 환지총연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토지주분들의 동의서도 아직 못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LH는 지금 일단 전략환경 평가부터 모든 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지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또 저희도 일단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 지금 우리가 수용에 대한 준비, 보상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제 평가사님하고 대화는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궁금한 사항을 오늘 풀어가는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네, 평가사님 인사.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교 감정평가법인의 손범국 평가사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위원장님하고 오늘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토지주들이 궁금했던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해한 게 뭐냐면 토지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이 궁금해요. 표준공시지가와 내 토지의 특성이 다른 경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표준지가는 좀 맹지가 서 있고 네. 내 땅은 2차선에 붙어 있고 네.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보상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내 토지를 보상평가에 활용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 표준지 공시지가는 훨씬 안 좋고 나는 좋은 땅인데 그걸 어떻게 바로 걔네를 가지고 직접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 지제 역세권이 137만 평인데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는 한 수십 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저도 안 세어봤는데 그 중에서 내 땅 주변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으시면 되는데, 뭐 내 땅이 대지면 주변에 대지 표준지를 찾으시면 되고. 네, 그건 이제 네. 저희 대책위 사무실에 오면 네. 저희가 네. 표준지가 지도를 마련해 놨으니까 네. 오늘 오시면 내 표준지가 네. 어디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지 표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지 표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내 땅은 여기 있습니다. 내 땅은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요. 이게 대지고 이것도 대지 표준지입니다. 표준지인데, 그런데 여기는 내 땅은 길이 잘 닿아 있죠. 근데 이 표준지 같은 경우는 길이 조그만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작은 길이 붙어 있거나, 대지는 기본적으로 길이 닿아 있거든요. 근데 다만 길이 큰 길에 닿아 있느냐 조그만 길에 닿아 있느냐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 표준지를 가지고 그대로 비교를 해버리면 내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나는 큰 길에 닿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표준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도로에 대한 보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내 땅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저 표준지에 비해서 가격을 업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런 거 보정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개별 요인 비교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또 다른 게, 표준지는 예를 들어서 모양이 세모예요. 근데 내 땅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거든요. 그러면 땅은 네모 반듯한 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 보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요인 보정이요? 개별 요인 보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하고 내 땅이 똑같지 않잖아요. 도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심지어. 그래서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지하고 내 땅을 비교하는 작업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내 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 더 좋다. 그러면 표준지 가격에서 1.3 내지는 1.5를 먼저 하죠.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몇 배, 뭐 2배니, 3배니, 4배니 하는 그런 작업을 또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지에서 1.3배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표준지보다 내 땅이 좋으면. 내 땅이 좋을 때. 만약에 안 좋으면 오히려 까는 거죠. 깎이고. 네. 그럼 깎일 때도 1.3배인가요? 아니, 깎일 1.3이 정해진 게 아니라 특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 어떤 건 1.1, 어떤 건 1.2, 어떤 1.3, 어떤 건 1.5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오히려 표준지가 더 좋으면, 내 땅은 표준지보다 안 좋으면, 예를 들어 표준지가 길 다 있는데 내 땅이 맹지다. 그럼 0.9, 0.9, 0.8 이렇게 깎이는 거죠, 오히려. 그러고 나서 몇 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꼭 내 땅 주변의 표준지가 싼 거다. 그러면 네. 나는 비싼 표준지를 써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사전에 보정 작업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내 땅 주변에 표준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나는 비싼 거 가지고 무조건 평가해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다 보정 작업을 거치니까요. 나보다 더 좋은 표준지를 갖다 쓰면 어차피 0.9, 0.8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안 좋은 표준지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 쓰면 1.3, 1.4, 1.5를 먼저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정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2배, 3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싼 표준지가 있던 결론은 비싼 표준지가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정 작업을 평가사들이 다 거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표준지를 할 때 거래 사례 같은 것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거래 사례를 저희 생각에는 저희는 잘 모르니까 네. 지제역 근처에 거래 사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래 사례를 이 근처로 하지 않고 많이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거래 사례를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국토랑 많이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거래 사례를 가지고도 또 보정을 하는데 거래 사례도 지제역에서 멀어질수록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제역에서 싼 걸 갖다 쓸 때는 그만큼 가져올 때 또 그 보정 작업을 또 거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지제역에서 가까운 사례를 쓰는 게 더 그렇죠. 좋겠죠. 왜냐하면 네. 지제역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근처에 있는 걸 쓰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은 네. 보상은 표준지가 공시지가 몇 배로 보상을 하는지 타 지구 사업지구를 비교해 보면 네. 어떤지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고 저희가 이제 맨날 부러워하는 게 용인이잖아요. 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보상이 몇 배 나오는지 이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어촌지구가 네. 아주 조금 나왔잖아요. 아, 네. 네. 물론 이제 평가사님도 이제 잘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네,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땅들은 크게 보면 대지가 있고요. 대지가 있고 전답이 있고, 네. 크게 보면 임야가 있습니다. 네. 임야가 있는데 표준지는 대지가 제일 비싸고, 네. 그 다음에 전답이 중간이고, 임야가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제일 싼데, 보통은 일반적인 걸로는 대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 몇 배수가 조금 적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3배 정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일단 대지가. 대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지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집을 네. 지을 수 있는 땅, 아니면 집이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게 지어져 있는 땅들을 크게 보면 대지라고 하는 거죠. 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네, 네, 뭐 이 네, 정도고. 네. 전답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는데, 뭐 보통 작은 거는 2.5배에서 한 3.5배? 일반적으로. 임야는 보통 한 3배에서 4배. 임야는 굉장히 많이 주네요. 그 이상인데, 임야 같은 경우는 많이 주는데 그만큼 공시지가가 쌉니다. 공시지가가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를 해도 대지나 전답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죠. 근데 이제 임야는 근데 이게 꼭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플랫폼 시티를 이제 제가 직접 했던 거니까, 뭐 다른 분들이 했던 거를 제가 설명드린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제가 했던 걸로 설명을 드리면, 용인 걸로 설명을 드리면, 대지가 2.6배 정도 나왔고, 전답은 한 2.5에서 3배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야는 뭐 한 3에서 4배 정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왔거든요. 거의 제가 설명드린 거에 비슷하게 범위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 지제 역세권보다 공시지가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것들은 배수가 적어지고요. 공시지가 싼 거, 예를 들어 제가 SK 하이닉스 원삼, 용인의 원삼 같은 거 했는데요. 거기는 임야 공시지가가 황당 2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거 뭐 4배, 4.8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시지가가 싸면 몇만 원짜리, 예를 들어 몇만 원짜리 공시지가면 평당 그런 것들은 막 4배, 5배도 하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그때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는 대지가 제일 비싼 게 한 800가 평당 8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저희 지제 역세권의 제일 비싼 대지가 한 600 정도 비슷하게 됩니다. 네, 평당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플랫폼 시티가 용인이 조금 더 비싸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표준지가 비싸지면 배수가 좀 적어지고요. 표준지가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게 표준지가 제일 낮기 때문에 배수가 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은 곳은 배수가 많이 늘어나고 네. 공시지가 높은 데는 배수가 좀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지는 크게 대지, 전답, 임야하게 나누는데 그걸 각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용인의 원삼에서 했던 게 있고 플랫폼 시티를 1년 사이에 했거든요.
근데 배수로 따지면 용인 원삼이 훨씬 높습니다. 배수. 근데 왜냐면 그 공시지가가 8배 차이 나요. 원삼이 8배나 낮고 플랫폼 시티가 8배나 높아요. 근데 공시지가 단순 비교해보면, 대지, 뭐, 임야 이런 거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SK 하이닉스가 더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플랫폼 시티를 훨씬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배수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플랫폼 시티는 워낙 공시지가가 비싸니까요. 참고적으로 대장동 같은 경우가 1.5배였습니다, 대지가. 저희보다 위쪽에 있는 대장동. 대장동 1.5배요? 네, 대지가 1.5배였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좀 낮은 지역인데. 농지는 얼마? 농지는 2배가 채 안 됐던 걸로. 2배나 1.8배 뭐 이랬던 걸로 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던 거죠. 어촌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지인데 네. 2배 이상 안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 어촌지구는 아직 평가서를 확인을 못 해봐서. 2배 이상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뭐 멘붕이에요. 아. 이거를 협의를 볼 수도 없고 재교를 갈 수도 없고 지금 이래서 막 대책위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힘들죠 일단은. 네. 근데 이 토지 중 현황도로인 제 토지가 현황도로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인근 토지의 3분의 1로 평가를 한다는데 네. 모든 도로가 다 그런가요? 도로로 돼 있는 현황도로는 3분의 1로 평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네. 해요. 그 근데 법에 모든 도로가 다 그렇게 그러네요.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네. 참고적으로 이제 도로는 크게 공도랑 사도는 개인 도로, 개인 땅 도로 말하는 거고, 공도는 평택시 그렇죠. 도로나 국가도로 이런 걸 말하는데, 국가도로는 정상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개인 도로는 일단 3분의 1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모든 도로가 그런 건 아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막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도로, 이런 도로는 정상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도로.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요. 여기가 큰 도로가 있는데, 네. 이 안쪽으로 도로를 쭉 내서 여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다 내 땅이야. 이 전부 다 내 땅입니다. 내 땅 안에 도로를 냈는데 이건 나만 쓰는 도로거든요. 이런 거는 굳이 3분의 1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아도 상관없고, 근데 막아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런 도로라면, 내가 막을 수 없는 도로라면 3분의 1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3분의 1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 땅을 3분의 1로 평가하니까 엄청 손해구나. 하지만 그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땅들이 더 비싸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도로가 하나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땅에서 이쪽으로 도로가 났을 경우에 원래는 도로가 하나가 있었는데 도로가 하나가 더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은 3분의 1로 평가하겠지만 이 나머지 큰 땅들은 도로가 2개 붙어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땅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만 나는 건 아닙니다. 그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우리 토지주분들이 아마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임야였는데요. 네. 그걸 불법으로 해서 네. 허가 맞지 않고 네. 전으로 이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전으로 평가하나요? 임야로 평가할까요? 그게 전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임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임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산을 예전에 60년대, 50년대에는 그때 당시에는 산을 불을 질러서 화전을 해가지고 개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산림법 때문에 1962년 이후부터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고 산을 개간을 했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 거는 불법이긴 하거든요. 1962년. 근데 여러분들 1962년부터인지 63년부터 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하냐면 위성사진으로 하는데 네. 그 위성사진도 보통은 60년대 후반이나 네. 70년대 초반이 가장 최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1970년 전으로 쓰고 있었으면 그런 분들은 인정을 해드립니다. 옛날부터 전으로 쓴 건가요? 1970년 전에. 네, 그 전에. 그게 여기 그거 궁금하신 토지분들은요. 네. 수원에 네. 국토지리원 가니까 그 사진을 네. 구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관 몇천 원 주면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평택국토지리원에 가서 사진을 좀 달라고 하면은 줄 거니까 한번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아닌데 우리 지주님들이 전화를 이런저런 많이 오셔요. 궁금해하셔요. 실제로 임야인데 나는 이걸 받들어 썼다. 전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해 주는 게 1970년 전에 쓴 거는 이거를 전으로 봐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작물에 관한 건데요. 네. 요즘에 이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게 이제 건물이나 이제 공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까요? 네. 보통 여기도 오해가 많이 있는데 질문도 많이 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집을 지으셨는데 5년 전에 지으셨습니다. 근데 5년 전에 지을 때는 평당 한 500만 원 전후로 5, 6년 전에는 그 정도에 지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평당 800 이상 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500만 원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제조달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 제조달 원가는 지금 시점에 이 똑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 옛날에 내가 처음에 지을 때 그때 공사비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 현재 평가 시점에. 그럼 지금은 800이면 800만 원인 거죠. 거기서 그리고 5년 지났지 않습니까?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수명을 50년으로 봅니다. 수명이 50년인데 5년 지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0% 지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한 10%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죠. 감가상각.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집을 중고라고 그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자동차도 1년 지나면 네. 중고차가 돼서 싸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건물도 그 신품 가격에서 갑자기 그동안 사용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5년 됐으면 몇 프로 정도? 5년이면 10% 정도. 5년에 10%.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0만 원이면 800인데 30평이면 2억 4천인데 네. 곱하기 0.9를 하는 거죠. 10% 까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 공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새거 건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얼마만큼 지났느냐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토지주 분들한테는 네. 건축비가 올라간 게 더 좋은 거네요. 요즘에 그 건축비 너무 막 올라서 걱정인데 우리 이제 수용기고 토지주분들은 그래도 이득인 것 같아요. 보상을 받을 때는 이득인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새로 건물을 지으시려면 그렇죠. 나가서 또 어차피 나가서 또 지으셔야 되니까 예, 예, 이제 그럴 그거는- 때는 좀 더 다시 비싼 그렇죠. 가격에 지으셔야 되는 또 불편함도 예, 있죠. 예, 맞죠. 네. 요즘 주변에서 네. 지작물 조사를 막 받으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 지작물 조사는 뭐고 이걸 꼭 받아놔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냥 세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받을 필요도 없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LH가 굳이 안 받으셔도 LH가 나중에 용역사를 선정해가지고요. 지금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9년 됐는데 이제서 네. 그걸 조사한다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LH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걸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거를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그냥 집 한 채 있고 간단하게 나무 몇 그루 있고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뭐 공장이나 뭐 나무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뭐 건물이나 뭐 기타 등등이 네. 너무 많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제가 이제 꼼꼼하게 봐드린 게 바닥 포장 같은 경우도 그냥 급하게 보면 그냥 바닥 포장 보고 그냥 면적으로 했는데 아스콘으로 했는데 그분이 이중으로 깔아 놓으신 거고 밑에 철근 콘크리트를 30cm를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철콘조로 해가지고 30cm, 이제 콘크리트조로 30cm를 깔아 놓으셨고 굉장히 철근도 많이 넣어가지고 두껍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큰 대형 트럭들이 들어오니까 얇게 깔아버리면 다 부셔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아스콘 해가지고 얼마 해버리면 가격이 낮아지는데 이중으로 깔고 30cm 깔았으면 보상이 훨씬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두께로 보고 그쵸. 철근 두께를 보고 다 이러는군요. 짧은 시간에 하면은 근데 주민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토지주님들은 이제 좀 많이 아시게 될 것 같고 똑똑해질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집 한 채 있고 그냥 나무 하나 있고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그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네. 복잡한 건물을 지으셨거나 뭐 바닥에 많이 뭐가 깔려 있으신 분들은 미리 네. 해놓는 게 좋다. 네. 예, 예. 제가 다른 지역의 주민하고 인터뷰를 잠깐 해보니까 예. 갑자기 공장인데 세상에 콘크리트로 해서 1m를 까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 굉장히 고중량의 기계가 있다 보니까 1m를 까시려면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천천히 인터뷰하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빠른 속도의 지작물 조사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본인이 말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지금 길 공사를 안 하고 그냥 현행으로 쓰다가 네. 어쨌든 뭐 그 자갈을 폐자갈을 깐다거나 아니면은 세면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 길로 인정받는 거는 다 똑같은가요? 네, 그러니까 그 국어가 다 있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맹지지만 앞에 국어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길 다한 토지와 맹지 한 중간 정도, 중간 어디께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국어를 언제든지 점용해가지고 그거를 그 도로처럼 만들어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 맹지보다는 더 좋은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도로처럼 다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점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농어촌 공사에다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핸디캡은 조금 가격이 까지는 거고, 맹지보다는 훨씬 더 낮고, 그렇게 실제로 도로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도로를 100% 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로 다는 걸로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주드리죠. 네. 네. 뭐 자갈보다는 이 세면 도로를 하는 게 포장, 낫다는 포장되게 거죠? 더 낫죠. 네. 아, 그게 더 맞다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요, 또 저희 지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수목에 대한 거예요. 네. 네, 나무 보상은, 보상 기준은 뭐고, 네. 보상을 또 어떤 나무가 또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한테 질문 오는 것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그걸 많이 하시는데,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봤을 때 나무의 가격, 나무의 가격과 네. 그 나무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전비. 네. 둘 중에서 안타깝게도 높은 걸로 드리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낮은 걸로 드립니다. 네. 낮은 거. 둘 중에 싼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나무를 이전했을 때 드는 비용과 그 나무의 가격을 두 개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낮은 걸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내 나무가 굉장히 관리도 잘했고 소위 조경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팔았을 때 상품성도 있고 이런 나무라면 나무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이전비가 더 쌀 것이고 그냥 내 밭에나 논에 그냥 아니면 내 집 주변에 그냥 심어놓고 30년째 그대로 자라고 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열심히 컸다. 이런 것들은 나무는 굉장히 큰데 상품성은 떨어지니까 그 가격보다는 그 이전비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 안 한 나무는 가격으로 보상하고 관리가 좀 된 나무는 이전비로 보상하고 보통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옮기기 좋은 거,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전비로 주고 네. 옮기기가 정말 힘들고 옮기는 비가 많이 나오는 거는 나무값으로 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 거의 뭐 밑둥이 이 정도 되는 나무들은 옮기는데 뭐 수백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내가 이게 나무가 이렇게 몇십 년 됐고 이렇게 큰데 이거밖에 안 줘 그러는데 그건 나무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의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를 내가 어차피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나무를 이렇게 내가 어차피 수용당하니까 관리하던 분들도 관리를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평가받을 때까지는 안타깝지만 관리를 좀 하셔라. 그러니까 관리 상태를 많이 보니까요. 이게 이제 나무도 관리를 해야 되고 건축 갖고 있으신 분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다 관리를 해라 이 말씀이시죠? 어차피 보상으로 해서 국가가 다 뺏어가니까 어차피 관리하면 뭐해. 그리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잘 드리고 싶어도 관리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와서 1차 평가 받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요 석축이라든가 옹벽 같은 거 쌓아놓은 게 많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또 보상 대상이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석축 있고 옹벽 있고 막 이게 많잖아요. 네, 엄청 네네네. 많습니다.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예전에는 아예 목록에 안 잡았었는데 지작물 조사 목록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똑똑해지셔가지고 지작물 조사 목록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와도 저희 평가사들은 가격을 영원을 합니다. 석축 옹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여기 보시면 그 땅이 예를 들어서 경사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지가. 근데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옹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빗금 친 부분은 옹벽을 쌓아서 여기다 집을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집을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는 땅이 이렇게 경사지였는데 옹벽을 쌓아서 이렇게. 근데 사실 네. 옹벽 값들이 억대로 들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높게 네네네네. 쌓으면. 근데 이 옹벽은 저희들이 평가할 수는 없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토지는 왕경사였는데 요즘에 그 옹벽을 쌓아서 평평한 땅이 됐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늘어났다.
그래서 옹벽값은 토지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강토 옹벽이나 그런 것들은 평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저래도 평가가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이제 토지가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를 네. 그거로 인해서 판판해졌으니까 한 400만 원 됐다. 400만 원 됐다. 그 100만 원 차이가 옹벽값이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억울한 거, 그 석축으로 쌓으시면서 그 자연석을 이렇게 해서 조경도 해놓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강토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자연석 같은 경우를 조경석으로 해서 일부를 보상해드리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경석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조경석으로 일부 말씀이시죠? 봐드리는 경우에는 그 조경석에 대한 가치는 인정해드리는데 보강토 옹벽처럼 콘크리트 옹벽 이런 것들은 사실 보상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정리를 해드리면 그 옹벽을 쌓은 거는 그 옹벽으로 쌓아서 땅이 편편해지고 땅의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토지에서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석축 같은 경우에는 조경석으로 봐서 네, 그거는 이제 그 조경석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일부 그렇게 네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너무 오늘 평가사님이 쉽게 설명해줘서 네,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아마 우리 토지주분들이 많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 영업보상에 관한 거예요. 네.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보상 문제도 이 대책위에서는 또 다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또 저희는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합법적인 건물에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거나 뭐 무허가 영업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보상하고 이전비로 되는데요. 이 영업 보상도 크게 보면 영업 이익하고 이전비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비 인테리어 이렇게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그 많은 분들이 매출액을 생각하시는데 매출액이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순이익에 기본적으로 4개월. 4개월 정도를 드립니다. 매출액이 아니고 순이익.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면 사실 재료값도 드는 거고 식당을 하시면 네. 재료값도 들고 또 종업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이런 거 다 빼고 네. 빼고 내가 나한테 순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거 그런 것들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때도 이제 저희 공부했지만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공람공고한 날짜하고 네. 지구지정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이거를 우리 토지주들이 날짜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이렇게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용 딱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그거랑 상관없는 딱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업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지정 네. 떨어질 때까지 사업자가 만들어진 사람은 영업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지주분들은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람공고 날짜와 그 다음에 지구지정 날짜. 그래서 공람공고 날짜 1년 전에는 상업용 딱지라는 그런 간접보상이 나오는 거고 영업보상은 지구지정 될 때까지만 네. 이 사업자가 있으면 이 영업보상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보통 들리는 네. 소문에 의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지구지정이 떨어질 거니까 네네네. 그 전에 그렇죠. 영업을 시작하셔야 이 보상이 나오는 네네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시면 이전비 대상이죠. 그래서 그 날짜가 네. 토지주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랑 보상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저희들은 이게 이제 농사 짓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네. 그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보상은 현재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약간 위로금 성격이 강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미래. 내가 농사를 평생 지었는데 네.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 땅을 뺏기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에 한 2년치 정도는 보상을 해드리겠다라는 네. 건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균 3년 평균 농작물 그 조소득이라는 거 좀 용어는 좀 굉장히 긴데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 평당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아, 13,000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14,000원 정도 될까요? 네. 곱하기 내 땅 평수, 네. 내 땅 논이 뭐 1000평이다 그러면 1000평이고요. 네. 곱하기 2년치를 해드리니까 곱하기 2, 24개월. 네, 24개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대충 뭐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1,400만, 한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1,000평짜리 정도면 한 네.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 한 가지 팁은 네. 내가 일반적인 벼농사, 노농사, 뭐 밭농사 이런 건데 나는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굉장히 소득이 많다. 나는 비닐하우스 작물 화해해가지고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별도로 자기 1년치 소득을 입증하시면 네. 이거보다 높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별도로 입증을 하시면 그분들이 따로 해드리는데 지금 아까 그 14,000원 곱하기 평수 이거는 네. 논농사라든가 일반적인 뭐 거. 일반적인 밭농사 이런 네. 거 지은 거가 네. 해당되는 거고 화훼농장이라든가 내가 수입이 꽤 높은 것들은 이제 금액이 나중에 틀려진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은 네. 도매시장 같은데 농협 이런 데다가 납품한 네네네. 아니면 세금 영수증이 신고를 있어야 했다든지,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개인한테 그냥 영수증 안 끊고 그냥 팔아가지고 수입을 네네네. 얻는다. 이건 잘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농사를 지을 상황이 못 돼서 네. 다른 사람들한테 네. 임대한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불금을 거기 농사 지은 사람이 타먹는 거니까 네. 그걸 직불금을 타는데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타도 제가 만약에 땅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농업 손실보상은 제가 받는 건가요? 그거는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장님이 네. 이 지역에 사시는 농민인 경우면 네. 이 지역에 거주하시면 30km 이내에 거주하시면서 농민인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과 위원장님 반반인데 예.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 서울 사신다. 네. 땅 주인이긴 한데 네. 농민도 아니고 서울 살고 네. 그러면 실제로 평택에서 지금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100% 다 받습니다. 농민이고 이 근처에 사시는 농민인 경우에만 반반이에요. 실제 경작자와 땅 주인이 그러니까 반반. 농민이라는 거는 3,700만 원 이하 수입에다가 네, 네. 직접 이런 걸 말하는 네. 거죠? 그리고 거주도 이 근처에 하셔야 됩니다. 30km 이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네. 경작 가는 거리에서 하시면서 이 근처에서 농민인 경우에는 반반. 실제 그러니까 경작. 그분이 직불금을 타 먹어도 네. 나랑 반반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서울에 계시거나 수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네. 실제로 경작하시는 분들이 100% 받으신다. 요거가 제가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농기구 또 손실보상 있잖아요. 네, 농기구 그것도 보상. 이제 그 농기구를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거는 농기구 보상. 원칙은 농기구 같은 경우는 원칙은 네. 이전비 어차피 옮겨서 네. 우리 지제 역세권에서 바깥쪽으로 가셔서 농사를 계속 지으셔야 되니까 네. 이전비를 보상을 해드립니다. 저쪽으로 옮겨가는 네네네. 비용을 해드리는데 땅이 없으신 분들. 만약에 땅이 거의 다 들어가 버렸다. 네. 이 지제 역세권에 3분의 2 이상의 땅이 들어가서 네. 그리고 어르신 연세가 80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다. 네. 사실상 폐농을 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그 매각 손실액이라고 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이제 농기구를 더 이상 농사를 안 지을 거기 때문에 폐농일 경우. 폐농일 경우에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기구를. 네. 근데 파는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 중고 농기구 가격의 60%까지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그 농기구를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고 최대 60%까지. 그러면 아까 그 3분의 2가 들어가요? 3분의 1이 들어가요? 3분의 2. 3분의 2. 네. 그러면 아까 80 넘으셔야 된댔잖아요. 네. 60 넘은 사람은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폐농이면 되나요? 사업시행자한테 이제 내가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 더 이상 이제 폐농을 하겠다고 나이랑은 상관없나요? 신청을 하시면 아. 아마 그분들은 사업시행자가 인정을 해서 네. 근데 그거 받으시고 딴 데 가서 농사 몰래 지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실제로 농사를 그렇게 못 짓게 되는 분들은 네. 농기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기구 다 팔아야 되니까 네. 그 팔아서 손실 나는 부분들을 보상해 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이 정도면은 궁금하신 거 많이 풀렸을 거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또 평가사님 모시고 하겠지만요. 1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 보상이 있고 간접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의 우리 지금 민간협의체 가서 간접 보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간접 보상, 직접 보상 얘기를 여러 번 나눴었어요. 직접 보상은 뭐냐면 아까 평가사님 말한 대로 다 돈으로 받아가는 게 직접 보상이라고 해요. 그죠? 네. 뭐 펜스라든가 세면이라든가 석죽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 땅값이라든가 건축물 지장이라 이런 거를 다 직접 보상이라고 하고 간접 보상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일명 딱지라고 하죠. 네. 이주자 딱지, 협의자 딱지, 사업용 딱지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직접 보상을 많이 올려놔야 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간접 보상은 나중에 해도 지구력 떨어지고 나서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또 이제 대책위에서는 주로 이제 간접 보상 갖고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저 생각은 직접 보상을 지금 많이 올려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많이 시위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해서 사업비를 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아, 네. 아무래도 그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위 입장에서는 뭐 평택시든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차피 그게 다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돈이니까요. 네. 지금은 평가사들이 어차피 선정도 안 되는 거고 보상할 때나 저희들은 활동하는 거니까 지금 한 1, 2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책위에서는 총 사업비를 늘려놓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 늘리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제 표준지를 올리고 싶고 네. 네,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표준지보다는 내년에 표준지로 하고 싶어서 네. 지구지정을 내년 1월 1일이라도 내달라고 하고 하여튼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토지주분들이 저희 대책위를 믿고 또 동의서도 써주시고 또 대책위 사무실에 와서 내 표준지는 어딘가 내 표준지가는 얼마인가 이것도 좀 아셔야 되고 또 개별 보상 이런 거를 저희가 사무실을 찾아오셔라 이랬더니 왜 그걸 비밀로 찾아오라 이러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건 그게 아니고 개개인의 사연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 틀려서 개인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대책위 사무실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평가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대책위한테 좀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아, 네, 뭐, 특별히 평택 지제 역세권의 그 대책위기들은 그래도 비교적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일반 토지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책위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나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1000명, 2000명 모이면 그 힘은 굉장히 세거든요. 사업 시행자도 굉장히 두려워할 만큼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위를 중심으로 힘을 좀 실어주시고 각자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각자 LH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대책위를 통해서 한꺼번에 얘기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위 같은 데를 많이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